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대선 때 후보 배우자 기자회견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여튼 처음 있는 일이 많은 대선인데요. 김건희 씨의 어제 대국민 사과 패널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영 부단장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감성적으로 하는 게 전략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 기자들 기사 쓰듯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명하고 앞으로 처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런 경우에는 부군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가 먼저 정확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조국 장관 건을 보시면요. 정경심 교수와 가족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먼저 정확하게 사과를 했고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건희 씨의 사과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그리고 사과하는 방식이 정치를 좀 우민화시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은 더 나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는 게 맞다. 네네. 이상일 보좌역, 윤석열 후보 상근 보좌역으로 네, 바뀌었습니다. 옮기셨군요. 네. 그전에는 대외협력실장이셨는데 네, 대협력본부. 상근 보좌역이면은 비서실 같은 개념인가요? 네, 거기에 있습니다. 더 바빠지시겠는데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디서든 중요한 일인데요. 다들 하시는 일들이. 이상일 보좌역은 무슨 일을 하셔도 중요하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혹시 어제 네. 김건희 씨 기자회견도 비서실이라든지 여기에서 딱 결정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중앙선대위 내에서 이미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그다음에 임태희 총괄 상황본부장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사자가 국민 앞에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윤석열 후보는 이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사과를 했지만 본인이 또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죠. 아마 지금 어제 사과를 보신 분들 평가는 예.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민주당은 계속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이재명 후보조차 국민의 평가에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고 했는데 예. 평가는 다를 수는 있지만 본인은 상당히 많은 고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그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뭐 부부 사이니까 윤석열 후보 보여드리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 비서실이나 뭐 선대위 차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개입한 일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이 사과 내용과 관련해서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셨지만 어제 사과를 할 때 다 두툼한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다 확인을 좀 했던 겁니다. 오래된 일도 많고 해서 기억에 의존했던 거 찾아보고 확인하고 해서 그거를
그 하나하나씩 설명 자료로 예. 다 기자들께 알려드렸고 그게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까지 다 읽는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래서 그 총체적으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시간 때문만은 아니겠죠. 뭐 시간 때문이면은 기자들 질문도 아예 안 받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료가 10페이지가 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읽는다면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들이 좀 걱정했던 건 이 나름대로 확인한 자료들, 물론 후보 배우자 본인이 다 이제 본인도 여러 가지 확인을 했고 또 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증빙 자료까지 첨부를 해서 이제 확인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좀 또 부실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면 상당히 또 문제가 되는데 이 사과의 여러 가지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걱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일은 없는 거로 그래요. 알고 얼마나- 있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기자회견 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 처음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을 보이는 건데 좋은 자리도 아니고 사과하는 자리가 되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대국민 사과했습니다만 반응이 좀 여야 다르지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남편한테 하는 사과 같다. 그러려면 차라리 집에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렸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분히 이제 좀 이해가 될 거다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들어보시죠. 소름 끼치는 기자회견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 통보만 하셨고요. 질문도 받지 않고 7분 만에 퇴장하셨습니다. 보통 사과를 하시면 좀 이 질문도 받으시고 대화를 좀 하시면서 정말 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오히려 황피 퇴장하면서 악어의 콧물만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어제 조회수 지금 100만 회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신승훈 씨의 I Believe 내 연애 편지는 집에서 주셔도 되는데 왜 대국민 사과하시겠다고 해놓고선 남편에게만 사과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보니까 되게 감성적이고 네. 어떻게 통곡을 안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 정도로 사실은 뭐 눈물이 쏟아질 만한 대목이 많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당사자 입장에서 상상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감성적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 특히 이제 남편에 대한 어떤 뭐 코멘트들. 이건 사실 결혼 전 일이다 보니까 남편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허위나 뭐 왜곡이 있었다면 저희 남편 같으면은 당장 저한테 화낼 것 같아요. 거짓말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사과의 대상이 물론 국민이기도 하지만 예. 남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왜 남편에 대한 사과를 하냐,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수정 교수는 또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신성범 의원, 어제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늦었지만 직접 본인이 나와서 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는 사실은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극과 극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흠을 잡기 시작하면 왜 웃었냐, 뭐 옷을 왜 저렇게 입었느냐, 이게 뭐 쇼한 자리 이런 일도 가능하지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구체성은 있었죠. 예를 들어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민들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 왜 저렇게 경력을 잘못 적는 게 많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 그래서 부끄럽다. 돌이켜보면 부끄럽다. 제 잘못이 있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심지어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다. 저는 여기에서는 뭐 진정성 문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자격 문제를 하기는 뭐 한데 뭐 이런 정도 저는 생각은 함직하고 예. 제 주변에서 반응은 오히려 좀 웃기는 건데 호기심이 많아졌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목소리밖에 못 듣고 그냥 스틸 사진만 이른바 예. 있던 김건희 씨가 나오는 데 대해서 개인적인 호기심들이 더 많다는 느낌이 예. 받아서 저는 뭐 어차피 타이밍이야. 예를 들어서 연말 연초에 내년에 신년 여론조사에 밀리면 안 되고 그걸 딱 고정시키는 게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 예. 있는 걸 분명하니까 저는 뭐 늦었지만 잘 됐다고 봐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만 하겠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대통령 됐을 때 아내 역할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겠죠. 뭐 뜻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자체도 뭐 퍼스트 레이디나 영부인이나 말 쓰지 말자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고 아예 공약 아닌 공약을 했으니까 적어도 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은행도 하지 않겠다는 정도 다짐을 받아놨다. 다시 말하면 저게 막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가 잘못되면은 부인이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영향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온 국민이나 언론이 달라들어서 당신 대통령 선거 때 아내 역할만 하겠다 그랬잖아. 왜 여기에 발언하는 거야 내지는 비공식적 영향을 행사하는 거라고 비판할 논거 그걸 분명히 던져준 거죠.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야사에는 남아있죠. 야사에는 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비사를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공개되진 않았지만 당시 출입 기자들은 몰랐지만 몇 년 후에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당시 사실은 이래저래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씨가 아들 문제 때문에 대통령 부인하고 울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나오는 거죠. 야사잖아요. 그 야사죠. 그걸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되는데. 확인은 안 되지만 역사에 딱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남아 있는 거죠. 기록으로는. 김두수 총장 평가는요? 저는 그 앞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과에 A, B, C가 있다면 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다는 그거는 A를 충족했는데 B, C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마지막에 뭘 개선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위법하다면 처벌을 받겠다 또는 수사에 응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빼버렸거든요. 그 문제에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을 기회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감성을 던지는 쪽으로 해서 남편에게 연애 편지를 쓰고 또 전혀 관련도 없지만 한 사람이 여성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고통일 수도 있는 유산 문제 이런 걸 꺼낸 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좀 애처롭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는 이런 감성의 자극이라고 하는 뭔가의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불필요한 사족이 달려있는 반쪽짜리 사과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여야에 따라서 평가가 매우 다른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이 대국민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이 사과 결정은 자기 자신이 했고요. 또 사과문도 직접 썼고 본인이 그냥 고집을 자기 초안대로 사과를 했고 온전하게 본인이 결정해서 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 이게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은 뭐 제 아내가 스스로 해야지 제가 뭐 하라 말라 이런 얘기를 진짜 저희 부부는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제가 이게 뭐 그거하고는 다르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거는 뭐 온전히 그건 국민이 판단할 몫입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관련 의혹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셨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게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사과라고 보셨나요? 이미 당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또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 맡겨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예, 평가는 국민들께 맡긴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똑같이 얘기를 하네요. 이상열 보좌역,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따로 유튜브가 있습니까? 저거는 이제 후보 직속의 위원회들이 몇 개 있는데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새시대 준비위원회에서 어제 아마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제작을 했는데 국민들께 알린 건 오늘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 그 사과 관련 대목을 편집을 이제 한 거고. 그러면 음악도 거기에서 깐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라 저희들도 저 유튜브 보고 알고 있고요. 예. 사과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국민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오늘 또 총공세를 취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악어의 콧물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 가훈을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보고 알았어요. 가훈이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자기 집에 가훈이 역지사지랍니다. 근데 역지사지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돌아가신 김문기 씨, 그 어머니가 어떻게 여행까지 같이 갔는데 내 아들을 모른단 말이냐. 역지사지 이재명 후보 하는지 모르겠고요. 이재명 후보 아드님 사과는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아버지가 대리 사과했습니까?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수사 중인데 민주당이 규명하려는 노력했습니까? 국민들한테 밝혔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본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일개 직원을 잘못 든 책임에 대해서 사과했지 정말 본인이 설계했다고 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보고 있을 겁니다. 백현동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후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사과할 건 사과하십시오. 예. 자, 김건희 씨 사과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제 정혁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는지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3시에 직접 봤어요. 이제 텔레비전 틀어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 기자회견장에 가서 봤다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예. 뭐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예. 이제 나중에 본 게 아니고 기다렸다 실시간으로. 봤다 이거죠? 네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연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도 조금 어색한 연기. 그다음에 내용도 좀 듣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왜 사과를 하는데 뭐 유산이나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 왜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등장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 많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갖다 싹 벗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일을 벗는 것 같은 그게 좀 신기하게 느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게 신기해서 뭐 내용이나 사과나 그런 것보다도 어쨌든 김건희 씨가 드디어 등장을 했구나. 여기에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모두 내려놓은 지 오늘로 엿새째가 됐습니다. 밖에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놓고 당 내에서 우려하는 발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우려지 공격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오늘 회의에서 제3자적인 평론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준석 대표를 두고 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평론가 취급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요.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조수진 공보단장과 이렇게 충돌이 있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도 경고를 했습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할 때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김태흠 의원은 철딱서니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지고 이준석 대표 측근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준석 대표 어떻게 앞으로 할 생각일지 참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걸 믿었던 거죠. 이제 그 후보께서 다 찾아보신 발언 나옵니다. 앞으로 선대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겠다. 그 그렇죠. 말이 네. 울산 합의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후보가 바쁘기 때문에 긴급한 결정 상황이 있을 때는 우선 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이나 총괄선대위원장이 판단하는 바를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작 긴급한 상황이 가니까 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전횡은 막아야 된다. 국민의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부터 자기들이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제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진박.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핵심 관계자다, 진실한 사람들이다, 진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진윤이겠죠 이번에는. 진실한 사람들에서 치환된 거죠. 현재 선대위의 아무 직책이 없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와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장제원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하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근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신성범 의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준석 대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돌아올 명분도 없고 당 내에서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고 후보나 김종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말이 뭐 보면 틀린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대위 체제와 윤석열 후보 주변의 인물 포진이나 선거 전략 갖고는 굉장히 선거가 힘들 거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그게 뭐 자기가 뭐 대통령 선거를 뭐 지게 만들 건 아니니까 이겨야 되는 건 뭐 맞는데 그런데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정치에서 하다 보면 맞는 소리를 하더라도 뭐랄까 방법이나 태도 이런 게 더 중요한 시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이게 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2일부터 지금까지 오늘 27일 한 며칠 됐잖아요. 한 29, 일주일이 아니고 거의 엿새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후보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선대위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건데 저걸 계속 공개적으로 밖에서 저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선거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나 위신이 깎이면서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본다면 이 대표가 원하는 바하고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자들 입장이나 보면은 대표는 대표답게 하고 이제는 공개적 발언을 삼가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오늘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총회를 열었는데 사퇴 얘기도 나왔나 봐요. 대표 물러나야 된다.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김태흠의 철딱선이 없다 이런 표현은 또 대표한테 지금 이 대목에서는 이 순간에서 자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30몇 살 젊은 대표니까 젊은 사람들의 특징도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좀 참을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좀 밑에 위에서 시키면은 부장 과장이 시킨다고 말 듣습니까? 자기 말 탁탁 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또 초선 의원들이라 그래도 걱정을 또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언론 통하지 않고 이준석 대표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또 서로 역지사지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상일 보좌역 방금 신성범 의원이 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명분이 없다 아이가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도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를 아예 원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조금 냉각기를 갖고 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기를 좀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오늘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당에 대한 걱정을 한 거죠. 그중에 뭐 개인적으로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일단 후보 중심으로 단합을 하되 또 뭐 대표는 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내일 오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초선 의원들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차근차근 잡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아마 내년 초가 되면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지금 며칠 남았지만 이 마무리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에 되면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후보 또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신성범 의원 말씀대로 저희 당의 지금 상황이 사실은 각각 옳은 주장은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노라는 시조처럼 최대한 좀 인내도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라도 좀 참고 이렇게 좀 경청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그렇고 오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인식이 더 많았습니다. 한번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비상 상황이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누구도 제3자적 논평가나 평론가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지지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제3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를 이기려면은 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 국민의 여망대로 이 정권 교체를 못하게 된다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소위 당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미리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당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거라는 건 정치인이면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당 대표의 최근의 언행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문제라고 할까요? 그것의 이제 중심적인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진 의견은 우리 당이 이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이제 대전제에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뭐 NGND로 해두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김두수 총장,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준석 대표가 좀 잘 못하고 있다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뭐 세 분 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바닥에 깔고 있는데요. 저는 리더십의 차이라고 봅니다. 리더십을 바라보는 또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있는 문제인데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십은 뭐 전체를 좀 생각하고 어려울 때 좀 참고 또 뭐 미처 말을 못하는 문제는 비공식으로 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030을 대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정확하게 할 말은 하고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차이인데 문제는 첫 번째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고칠 걸 요구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걸 봤고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이건 고쳐야 된다고 또 호소하는데까지 지금 나간 건데요. 이제 3단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해서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까지 나아가면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단계에 뭔가를 제안하고 이 선거를 제대로 치룰 것을 요구하는데도 지금 현재 국민의힘 뭐 대표 이하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이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전략과 어떤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책을 다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수습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준석 그 대표가 계속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보시기에도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당연히 잘못한 거고 점입 가경인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참 국민의힘에 와서 민주주의가 고생한다 일단 그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은 윤석열 후보의 상징은 검찰총장을 했고 또 나름대로 그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윤석열 후보의 상징은 저는 법치주의라고 보거든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법치주의가 뭡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대로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지금 선대위가 공식적인 선대위가 기능한 게 아니고
윤핵관이라고 하는 비선 라인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극상하고 뭐 그러는데 당대표 후보는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정치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치력이 부족한 사람이 후보라고 하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하지만 뭐 윤석열이니까 인정을 하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런데 저분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고 한 당내에서 법치주의가 제대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100번 욕해도 그건 뭐 할 말이 없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과연 이준석 대표 지금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현재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승리의 방정식은 어떤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와이드에 저희가 인터뷰 약속을 잡아놓았습니다. 내일 이준석 대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윤석열 후보 토론 관련 발언 생각해 보겠습니다. 싸움만 하는 토론해서 뭐하냐? 국민의힘 경선 때 토론 16번이나 했는데 누가 봤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TV 토론 외에 지금 국민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윤석열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토론을 하면요. 또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해보니까 16번 해봤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거를 우리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지. 이게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어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 나라의 그 공적인 이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데 저는 이 토론이라는 게 이렇게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국민의힘 경선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 박진영 부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이 실력 없다라는 이야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이 보는 거잖아요. 국민이 보겠다는데 보여주기 싫다는 것은 예의 없다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공적 영역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토론을 해야지 국민이 누가 똑똑한지 누가 또 유능한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기 싫다고 하면은 사실은 정치의 영역에 안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부인 사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연인 김건희 씨의 사과를 우리가 왜 들어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사과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인의 사과문에 대해서 부군이 같이 작성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같이 또 이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늘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이 김건희 씨가 했던 잘 보이려 했다. 잘 보이려 했다가 뭡니까? 사실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경력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불공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걸 풀어놔야 됩니다.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나는 대통령을 할 만한 능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면요. 이건 정말 참 저는 제1야당의 대권 후보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범 의원, 저는 이제 저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경선 때 16번이나 했는데 누가 봤냐라고 하는데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민주당 토론회 또 국민의힘 토론회 제가 이렇게 다 했지만 국민의힘 경선 때 시청률이 더 높았어요. 이제 시청률 갖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청률도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률을 거기에서 토론을 하면 그 다음날 또 모든 언론들이 다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사도 쓰지 않습니까?
관심이 높은데 그걸 누가 많이 보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16번 하면서 공격당했던 사생활 문제라는 이런 데 대한 그 16번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잘못 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점수를 매기는데 항상 내가 공격당하고 밀린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달병가와 능병가를 알려진 이재명 후보를 상대해서는 굉장히 공격당하는데 내 이야기는 못하고 그래서 반박만 하다가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심판은 시청자에게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 받는 거 아니라는 게 온 국민이 알아요. 오히려 듬직하고 저 사람이 심지가 있구나. 어느 위기 상황에도 안 흔들어지는 뭔가 자기 중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더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것도 제가 볼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토론할 시간 아니에요. 왜? 간접적인 토론이 관훈 토론회든 방송기자 클럽이든 있고 적어도 아마 내년 1월이나 1월 중순 넘어서 아마 2월 달 정도 되면은 법정 토론회 외에 뭐 두세 번은 더 진행될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지금. 이상일 보좌역은 언론인 출신이고 네. 워싱턴 특파원 하셨죠. 네. 미국 대선 자세히 지켜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TV 토론을 통해서 대선 후보들이 서로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고 검증받는 것,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이 뭐가 있나요?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후보의 생각을 알리는 여러 가지 소위 수단은 있죠. 수단은 있는데 TV 토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저 대목은 이제 TV 토론 경선 과정의 이야기인데 예컨대 학문침 누구 아느냐 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서 서로 이상한 네거티브를 하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막 지나가고 소위 정책 토론을 하지만 이 토론 형식에 있어서 뭐 주도권 질문을 한다. 그러면 1분 안에 뭐 이야기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본인의 예컨대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뭐 30초 안에 답변을 하고 이런 형식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본인이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를 처음 입문해서 토론을 16번을 했지만 처음 했던 상황이고 그러니 차라리 토론 형식을 바꿔서 뭐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면 한 2시간을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후보와 토론하는 게 좀 창피하다. 이 대장동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설계자고 핵심인데 이 부패 게이트에 이런 분하고 토론하는 것도 솔직히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 거고 그렇다면 토론을 정의 이렇게 요구한다면 대장동 특검 받아라. 특검은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는 안 된다. 조건부로 받는다. 그다음에 무조건 받는다고 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은 오늘 또 안 됐습니다. 자꾸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는 그런 지연 전술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검을 하기 위해서 야당은 단식까지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그럼 토론을 왜 또 토론하는데 조건을 다냐 하는데 이거는 저는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후보 토론 정의 원한다면 특검 받아라. 특검 받고 특검은 특검대로 가동하고 토론합시다.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거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특검 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원내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특검 합시다. 내일이라도 입법하세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 나랑 토론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저는 깔끔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과 특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라고 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 민주주의 A입니다. 이 특검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여야의 정적의 문제에서 딜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이 국민을 상대하는 것과 상대 후보를 상대하는 것을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제안 드릴게요. 저도 이재명 후보께 제안을 드릴게요. 정쟁의 요소가 되는 것들 완전히 싹 빼고 두 분이 정책 토론만 하자라고 해서 저는 양쪽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정쟁은 따로 하시고요.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섞여서 가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특검이 왜 중요합니까? 대장동이 왜 중요합니까? 특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특검과 토론은 다른 범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특검을 우리 국민들이 특검을 통해서 지금 이 검찰 지지부진한 수사, 부실 수사로 인해서
대장동의 실체를 모르는데 이건 후보의 검증 관련해서 지금 가장 박진영 핵심이에요. 부단장 얘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대장동 특검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특검을 받으면 토론 문제 해결되는데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 그런 말 하실 자격이 없는 게 대장동 특검 하자 그러면요. 토론에서 또 특검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허위 경력 이야기하고 고발 사주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정쟁하고 멱살 잡기 하는 토론에 계속 하자는 이야기를 이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특검은 특검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토론은 정책 토론으로서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누가 유능한가를 보여주는 토론을 하자라고. 국민은 둘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대장동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고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 비전을 토론을 통해서 알고 싶어 하니 한쪽에서는 대장동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나는 내로남불인 게요. 박진영 부단장 이상일 보좌역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두 분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특검을 받아야 토론을 한다.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TV 토론을 안 해야 될 이유인가는 또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할 때마다 후보자들이 텔레비전 한 번도 못 나가가지고 안달을 하는데 그런데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건희 씨 계속 숨겼잖아요. 그러더니 본인까지 숨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고 일단은 뭐 이렇게 싸움할 때 꼬리 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때 이재명 후보 공격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나는 안 나가겠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가 된 상황. 그다음에 사실 오죽하면은 특검을 안 받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 검사 30년 하고 검찰총장 하신 분이잖아요. 토론 나가가지고 특검에서 못한 거를 공격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특검을 전제 조건으로 토론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건 굉장히 나쁜 인상을 많은 국민들에게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 사실 토론해도 윤석열 후보가 꼭 불리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짧고 긴 건 대봐야 아는 거고요. 저기에서는 국민들한테 토론을 피하는 사람이 좀 뭐랄까 점수를 낮게 받을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응해서 반드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걸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토론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